안녕하세요. 진정토크입니다. 조시철 목사님과 함께 알아보는 사진을 통해서 찾는 진실. 우리 역사적 이 사건들, 현장에 없었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역사의 사실 왜곡이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갈등의 가장 그 뿌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그 말이 안 되는 근거가 없는 대통령 파면, 그 배경에도 이 역사 왜곡의 거대한 지금 이 조작, 왜곡, 이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역사적 진실을 확인해 보는 그것이 참 중요하고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시철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아주 또 중요한 멘트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 홍준표 당대표가 되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우고 가자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곧 역사를 지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역사를 지우고 어떻게 역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네. 되게 심각한 문제고요. 저는 그 홍준표 대표께서 선거 기간 내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잘못된 것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진실이 잘못되고 왜곡된 거고 이게 명백하게 잘못된 거라면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을 언제 했느냐 싶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는 지우자 어쩌자 이런 이런 분이 그 주요 정당의 대표라는 사실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지우고 가자는 거거든요. 역사는 아픔도 있고 환희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나 그거를 가지고 가는 것이 교훈을 삼고 가지고 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데 자 그런 발언이 정말 심각하고요. 또 하나는 안민석이가 지금 토크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박정희 대통령 비자금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 뭡니까? 이미 박정희 대통령은 돌아가신 지가 거의 40년이 됩니다. 아직도 박정희를 비난한다는 얘기는 역으로 박정희의 역사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렇긴 한데 저 좌파들의 그 집요한 조작 그리고 뜬금없이 근거 없는 의혹만 지금 계속 양산하는 거 이거를 잡을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역사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역사가 중요하니까 역사를 왜곡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30년 전서부터 지금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해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우파라는 분들이 사실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 그 책 제목이 또 재밌더라고요. 안민석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붙였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역사 전쟁입니다. 그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고 또 결국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 왜곡은 다 북한 때문입니다. 북한은 모든 것이 거짓이거든요. 그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자조적으로 개돼지 국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국민들이 개돼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망각하고 살 때 개돼지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좌파들이 주장하는 그 역사 사관들은 보면은 북한의 그 역사 해석, 북한의 그 역사관 이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걸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반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대한민국을 지금 잘못돼가는 걸 바로잡을 수가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저의 강의의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한데요. 결국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는 국부 이승환 박사 박정희 왜곡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4대 강국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좀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게 2015년 기준 GDP 인구 대비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매출 규모로는 우리가 10위권입니다. 네. 예, 매출 규모로는 중국이 2위죠. 국민 총생산으로 봤을 그렇죠. 때 네, 예. 10위권입니다. 매출만 볼 때. 네. 그러나 인구 대비로 볼 때, 즉 중국하고 일본하고 보세요. 매출은 거의 약 2배 정도죠. 네. 근데 인구는 몇 배입니까? 15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약 일본 한 사람이 중국 7사람의 먹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예. 제가 그렇게 풀어서 제가 우리나라가 세계 4위권이라는 얘기죠. 네. 예. 인구 대비 생산을 봤을 때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강대국 순위로 4위로 볼 그렇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하고 약 10배죠? 네. 매출이. 근데 인구는 얼마입니까? 30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이 중국 3명의 목을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4대 강국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근데 영국과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 예. 4대 강국이라는 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 좋아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오히려 그걸 비하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맞습니다. 사람들은 또 뭡니까? 예.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강하다, 선진국이다, 이걸 발전했다. 듣기 맞습니다. 싫어하는 맞습니다. 그 족속들이 있어요. 예. 네. 그게 이제 종북 좌파죠. 예. 그래서 근데 어떻게- 왜 이 땅에 사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그러니까 됩니다. 사실. 그래서 대한민국 그 기존 집단이. 세력에 대한 네. 대한민국에 대한 불평불만 이런 걸로 이제 청년들을 선동하고 그런 분노시키고 해서 어떤 그 자기 이득과 이런 걸 차지하게 되는 거죠. 예. 영국과 프랑스가 우리보다 한 2배 정도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인구는 우리보다 한 2천만 정도가 많죠. 근데 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국과 프랑스보다 앞장졌느냐? 우리는 1953년 휴전이라는 폐허후에 무예 수유를 창조한 거거든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국은 이미 대영제국이라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식민지, 전 세계를 식민지로 했던 네. 그런 바탕 위에서 이룬 거고. 찬란한 그 그렇죠. 실적이 이미 있었죠. 그렇죠. 그거지. 예. 네. 근데다가 우리는 그야말로 천안함 터져가면서 또 세월호 난리를 쳐가면서 연평도 터져가면서 세월호 얘기는 네, 빼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이런 여러 가지는 세월호 이전에 예. 된 거고 세월호 있은 이 다음에는 우리가 그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계속적인 북한의 위협과 난동과 그걸 겪어가면서 이룬 업적이기 때문에 아주 역동성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매출의 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매출 규모는 크지만 쉽게 표현하면 깡통 매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업계가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그야말로 통통선 배를 몇만 대씩 만드는 거고 우리는 고부가적인 그런 배를 만드는, 그러니까 매출의 질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오해가 있어서 네,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12년을 통치하셨습니다. 12년을 통치했는데 한 푼도 개인 재산이 없어요. 네. 그리고 약 20억 불 정도를 끌어들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2천억 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시세로 말하면 그 당시에 하여튼 2천억 불이었나요? 아니요. 그 당시는 한 20억 불 정도. 예. 근데 이제 그렇죠, 오늘날의 오늘, 화폐 예. 가치를 생각했을 때 그렇죠. 저렇게 보신 예. 거예요? 저걸 끌어들여서 대한민국을 세운 거죠. 근데 단 1달러도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다 인재를 양육한다든지 기간 산업으로 해야든지 이승만 썼다는 거죠. 대통령은 12년 집권했다, 독재자다 어쩌고 저것들이 이제 그렇죠. 떠들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돌아가실 때는 병원 치료비가 없어서 맞습니다. 행렬병자 수용소에서 예. 쓸쓸히 세상을 떠나신 예. 분입니다. 제가 세상에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도 가난한 독재자는 없는 건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런 분을 독재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저 좌파들은 어떻게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죽여야 네. 그 북한의 정통성을 맞습니다.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기 예. 때문에 저러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승만 대통령과 역사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정 대표님 말씀하신 그겁니다. 어떻게 12년 동안을 절대 권력을 가진 네. 통치자가 하와이로 가셨는데 하야도 아니고요. 내쫓은 것도 아닙니다. 2개월 동안 요양하러 가신 겁니다. 근데 병원비가 없어서 한인교회들이 도와줬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만 보던 그런 분을 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그 사건입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의 일생을 보면 성경을 실천했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아시는 대로 18년을 통치하셨죠. 18년을 통치했는데 마지막에 금고에 8억이 나왔다 그러죠. 6억 원입니다. 6억 원입니까? 네, 네. 아니 제가 알기로는 9억 원입니다. 9억 원인데 그거를 이제 전두환 합수부장이 3억을 수사비로 쓰고 6억을 그 퇴직금조로 줬다고 그렇게. 아닙니다. 예. 6억 원. 예. 6억 원으로 저는 알고 예. 있는데. 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 박정희 대통령이 일절 한 푼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한 것이 없이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해서 썼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그게 사무실 금고에 있었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 통치 자금이죠. 그거는 개인 자금, 개인 비자금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안민석이니 이런 자들이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 운운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그 괜한 근거 없는 의혹을 양산하는 것뿐이 아니다. 그것밖에 안 된다. 아니죠. 더 중요한 얘기죠. 즉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청렴결백한지가 드러나면 위대성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정부패로 매도하는 거죠. 예, 역사를 그렇게 왜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혹만 양산해가지고 그렇죠. 대통령을 매도하는 건데 이거 옳은 일이 아닙니다. 안민석 씨. 네. 그다음에 전두환 정신적-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 7년밖에 통치 안 했습니다. 그죠? 네. 7년을 통치했는데 2천억 비리가 있어가지고 4천억 아닙니까? 2천억으로 어쨌든 그래도 전두환 대통령 때는 이제 두 전직 대통령이 쌓아놓은 기초 위에 고도 성장을 이뤘죠. 예, 그러나 어쨌든 2천억의 비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도 전두환 대통령이야말로 사실은 그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뿌린 씨앗의 열매를 맞습니다. 그 7년 동안 충분히 예. 누렸던 운 그렇죠. 좋은 사람이었던. 예. 뭐 지금은 너무 이제 좀 그다음에 이제 어렵게 노태우 됐지만. 대통령도 5년입니다. 단 5년 통치에 역시 2천억 비리가 있죠. 그래도 노태우 대통령은 이제 북방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또 대한민국 정통성 이어갔죠. 그런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완전히 말아먹어가지고 갑자기 IMF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 고도 성장하던 나라가. 그래서 제가 요걸로 대한민국 역사를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역시 뭐 김영삼 대통령은 역시 나름대로 청렴학을 하려고 했지만 김현철이 사건 뭐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은 순전히 정치하면서 정치 비자금 받고 뒷돈 받고 예. 이러면서 이 그 자기 계파를 운영했던 예.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당초에 그런 이 치열한 이 애국 정신을 가지고 이 했던 분들하고는 예. 좀 차원이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 5년입니다. 그런데 뭐 유명한 홍삼 트리오 다 감옥 갔죠. 그리고 아태재단. 그리고 그 측근들이 또 다 어마어마한 예. 비리로 뭐 권모 씨라든지 제가 뭐 알기로는 이런 지금 분들 동상 제가 조사한 동상만도 7개입니다. 5년 아니, 통치했는데. 이 호남 쪽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어쨌든, 흉상이든지 뭐 이런 것까지 예. 다 해가지고 뭐, 하면 뭐 150개가 된다고 예, 그런 그 말이 뭐 있어요. 비자금 규모 또 말할 필요 없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저 아태재단 설립하면서 저 돈을 어디서 끌어다가 했는지 그건 조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거야말로 제3자 뭐 예. 뇌물죄든지 뭐든지 그렇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뭐 아시는 것처럼 비리 조사 받다가 자살하는 노무현 불행을 겪었죠. 대통령 때 아마 측근과 가족과 해서 액수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숫자가 감옥에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부패한 정권이라고 예.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고, 저 노무현 대통령 그 정권에 말하자면은 지금 이중대가 지금 이제 들어선 그렇죠. 꼴이니까. 예. 그리고 그 내각도 그렇고 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훨씬 아예 비교가 안 되겠네요. 예. 지금 형편없죠. 노무현 대통령 아예 마을을 줬잖아요. 봉화 마을. 개인 집이 아니라. 아니 거긴 봉화 마을이 맞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그 그런 집이 규모로 이제 거의 아방궁 했다는 같은 거죠. 수준으로 예, 지금 제가 그 말씀 해놓고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는 뭐 퇴임하면은 조그만 집 지어서 예. 농사 짓겠다고 그러더니 아방궁을 지어놓고 지금 예. 거기가 그다음에 뭐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결국 내곡동 사저 문제가 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뭐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예전에 가졌던 집 한 채 말고는 제 자리 맞습니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걸 환수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놈들은 이건 개인 인권 침해를 넘어가지고 이거는 거의 폭력, 사회 폭력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이렇게 4대 강국이 될 정도의 정말 엄청난 나라가 된 거는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의 청렴결백한 그렇죠. 기초 위에서 모든 것이 세워졌고 그 이후에 그 대통령들의 행태를 보면은 지금 나라가 이만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 얼마나 나라를 잘 세웠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그 두 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런 개혁을 하다가 그 이후에 모든 세력들이 연합해서 탄핵을 당한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이제 지옥과 감옥의 정권이 됐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구사단 사건 화면을 보셨죠? 그래서 이때부터 박정희가 사실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키우기 시작하죠. 저 화면에서 오른쪽에 이렇게 딱 정자세로 서 있는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대령이죠. 참모장. 그리고 집차에 서 있는 분이 벤프리트 장군이고 집차에서 연설하신 분이 이승만 박사님이십니다. 이승만 대통령 바로 옆에 계신 분이 벤프리트 장군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구사단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국군 그 강군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 지금 이 사진에 국부 양자, 국군 아버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지금 그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로 확실하게 들어가신 그러니까 이제 건가요? 양자와 같은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 분이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군의 아버지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 이 벤플리트 장군이 대한민국에 말하자면 사관학교를 처음으로 세우신 분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아무리 미국 장군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고마움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관학교에 저 벤플리트 장군의 동상이 있었는데 그걸 없앴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정 대표님에게 듣고 아주 충격적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오래전에 없앴다고 하니까. 그건 뭐 당연히 조사하면 나올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저는 제 생각에는 저 좌파 정권에서 그런 짓을 했을 거다. 그 반미니까. 근데 이거야말로 배은망덕한 일이고 속 좁은 이런 짓이 아니겠어요? 아시는 것처럼 벤프리트 장군은요 아들을 한국전에서 잃었습니다. 뭐 그런 놀라운 일화도 있고요. 자, 이 사진에 보면은 정말 아버지와 아들까지 다정하죠. 그리고 벤프리트는 이임한 후에도 매년 한국에 와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결국 박정희 대통령까지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이제 그것도 나중에 차근차근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벤프리트 장군이 얼마나 위대한 장군인고 하니 1915년 웨스트 포인트 졸업생입니다. 지금 웨스트 포인트 졸업생이에요. 1915년. 근데 160명 정도가 졸업을 했는데요. 여기서 별이 7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기수에 대장이 한두 명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 동그란 표시한 게 아이젠하워하고 브래들리 육군 원수입니다. 별 5개가 2명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대장이 또 2명이 나왔습니다. 그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 중에서도 역사상 이 1915년도 졸업생들이 가장 엄청나죠. 가장 탁월한. 그래서 별명이 있습니다. The Class the Stars Fellow. 별이 쏟아지는 학번이다. 그래서 소장급이 한 25명이 나왔고요. 중장급이 10명이 나왔고 소장급 25명, 또 준장급 해서 별이 70개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이제 벤플리트 장군이 있는 거예요. 제가 추적하기로는 저 맨 끝에 가운데 오른쪽에 계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벤플리트 장 생도로 보고 서 있습니다. 있는 뒤에 서 있는 사람 오른쪽에 가운데. 벤플리트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 동기생 중에서도 탁월했던 분입니다. 저 맨 왼쪽에서 세 번째가 아이젠하워입니다. 그렇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이 브래들리 육군 원수고요. 그
그 다음에 저 H자 쓴 분이 있죠. 네네. 그 가운데. 오른쪽이 벤프리트. 아, 약간 옆으로 비껴주시네. 예. 서 있는 모습 비슷하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가 2명이 나오니까 별이 10개가 나왔고. 미식 축구하던 장면인 것 그렇죠. 같아요. 웨스트 포인트의 미식 축구팀. 그렇죠. 그렇죠. 뭐 최고의 그 정예 생도들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벤프리트 장군이 대한민국을 그 국군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병 사령관 프로젝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육군 대령급 가운데 최고 똘똘한 20명을 뽑습니다. 그 중에 역시 박정희 대령이 선발이 되죠. 이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군에서 가장 그렇죠. 뛰어난 지휘관들이라고 이제 뽑힌 대령급 중에서. 대령급 지휘관들. 그래서 포병 사령관을 키우기 위해서. 대령급도 지휘관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휘관이죠. 연대장급을 마친 이제 중에서 네, 이제 네. 특별히 이제 포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앉아 있는 모습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은 포스가 다릅니다. 맞습니다. 뭔가 달라요. 이제 앞으로 네. 계속 나오겠지만 아주 그 카리스마가 엄격함, 있고, 네. 또 아주 품위, 네. 예. 그리고 이미 자기 동기들보다 나이가 한 5살, 10살 위입니다. 예, 늦게 왔기 때문에. 근데도 그런 자존심을 꺾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20명 중에 역시 제일로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1953년도 11월 14일 날 생일이시죠? 네. 11월 올해가 100년. 100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25일 날 진급을 시킵니다. 준장으로. 유일하게. 그래서 12월 24일 날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이승만 박사께서요. 그 53년 11월 14일 생일이라는 거는 왜 쓰셨어요? 그날이 어디요? 태어나신 날도 아닌데. 12월 14일. 그러니까 53년 11월 14일. 예, 생일하고 이제 열흘 후에 진급을 했다는. 네. 예, 별로 진급을 한 거죠. 유일하게 예, 이승만. 준장을 다시고 그렇죠. 준장으로 유학을 보낸 한 달이 유일한 지나- 인물입니다. 그 당시 유학 가는 게 참 보통 일은 아니었으니까 아니, 그렇죠. 너무 가난해서. 근데 이제 국비 유학생으로 보낸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렇죠. 특별히 리더로 키우신 거죠.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려요. 물론 이제 정일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수를 갔다 옵니다. 그건 연수지 정식 교육이 아닙니다. 장성으로 정식 교육은 박정희가 유일합니다. 그것도 소장으로. 네. 준장으로요. 인솔자로. 그리고 그 옆에가 동기생 이상국 대령입니다. 네. 예.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해군. 그 이상국 대령은 저기 왜 계시나요? 맞죠? 유학 같이 간 거죠. 아. 예. 동기지만 친한 친구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 진급, 그러니까 동기인데 진급을 박정희만 시킨 거죠. 박정희 대통령만 그 당시에 한 예, 거네요. 이 박사님 시켜주셔서 유학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오클라호마를 기차 타고 가기 전에 여행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그동안에 그냥 유학이라는 사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밝혀낸 거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여행할 때 사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승만 박사님이 박정희의 제가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증언과 자료를 통해서 만든 거거든요. 꼭 그 당시 한 달 생활비가 150불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걸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더는 비 같은 돈이야. 국방은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나라 살려. 예. 나라 살려. 예. 국방 걱정하지 말고. 그게 이제 이게 너무 심각한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목사님 얘기죠. 흉내 내시는 게 예. 자꾸 웃음이 나가시고 예. 웃음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지난번 연설에 뭘 배웠습니까? 캔두 스피릿이죠. 이번에 이제 뭐야? 나라 살려라는 걸. 그래서 이제 포병학교에서 6개월 동안 이제 공부를 합니다. 자,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 이 모습 유명하죠? 그 가슴에 손을 넣는 모습. 나폴레옹이 왜 유명한 거니? 최초의 포병 전술을 통해서 유럽을 제패한 사람입니다. 네. 예. 그래서 나폴레옹은 군사 정략가일 뿐만 아니라 또 최초로 법치주의. 나폴레옹
헌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법치주의로 프랑스를 다스린 그런 아주 영웅적인 인물이죠. 예. 이게 박정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네. 자, 보세요.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이죠. 네. 왼쪽에 있는 분이 핑커턴 장군이고 오른쪽에 맥클런드 장군입니다. 무슨 흉내를 냈습니까? 나폴레옹 흉내를 냈죠. 예. 나폴레옹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게 그란트 장군입니다. 총사령관. 가운데. 그리고 예, 대통령까지 되셨죠. 네. 예. 그러니까 나폴레옹 흉내 나는 거는 그 당시 모든 세대들의 영웅주의의 그 모델인 거죠. 예. 칼 막스입니다. 그럼 진짜 전부 그 가슴에 손을 대고 그러니까 흉내내는 거예요. 어깨 나폴레옹. 속에 손을 예. 집어넣고. 나폴레옹은 한 세대 세계를 제패했던 최고 영웅으로서 그 모든 사람 선망의 대상이죠. 예. 칼 막스까지도 군인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네. 공산주의 사상으로 세계를 제패하겠다 그런 야망을 표현한 네, 거겠죠. 네. 자, 이게 1885년 1월달 갑심정변에 실패하고 일본으로 피신한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모습입니다. 이분들이 나폴레옹을 알고 흉내낸 거죠. 흉내낸 건가요? 당연하죠. 정확하게? 예. 자, 이게 누굽니까? 이등만.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네.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수상입니다. 일본 초대 수상. 그래서 사실 나폴레옹을 진짜로 구현한 거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나폴레옹의 법전을 가지고 일본 제국의 헌법을 만들었어요. 네. 예, 그런 비전을 실천한 거죠. 스탈린입니다. 스탈린까지도 공산화 세계 제패의 야망을 가지고 이렇게 흉내를 내죠. 예. 요거는 1940년대에 스탈린의 모습입니다. 지난번 제가 첫 강의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사진 조작입니다. 네. 어디 감히 스탈린 옆에 있느냐? 사진 사라졌죠? 없애버렸네요. 없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인물을. 예. 옆에서는 꼴을 못 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탈린 우상하죠.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왼쪽에 있는. 지난 한겨레에서 네. 미국 방문 때 모습이거든요. 네. 위에가 원본 사진입니다. 네. 아래가 포토샵 사진입니다. 머리를 시커멓게 칠했죠? 그때 저걸 보고 또 네티즌들이 문 지지하는 사람들이 염색하니까 더 젊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티가 나네 그려놓은 게. 예. 언론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사실 언론이 저 위에 있는 저런 컴컴한 사진, 잘못된 사진을 냈다가는 또 뭐 청와대에서 무슨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알아서 기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런 조작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세기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예. 어쨌든 이제 스탈린도 이렇게 박근혜 흉내를 내죠. 대통령이라면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예, 아마 맞습니다. 못생기게 나오거나 잘못 나와도 언론이 예. 그냥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하면 아주 이 쓰레기 언론이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김일성 우상화는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폄하고 그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요게 지난번 사진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50년 9월 8일 네. 강건 총참모장이 낙동강 지역에서 전사했을 때 장례식 사진입니다. 네네. 이때 흉내내죠. 한반도 통일의 야망을 품고 저거 김일성이가 김일성입니다. 예. 이 오른쪽에 있는 그 최용건입니다. 그래서 최용건이는 그래도 울어요. 눈물이 있어요. 근데 김일성은 눈물도 없어요. 예. 자, 이게 김일성의 44년도 사진입니다. 32세 때. 맨 앞에 오른쪽에 두 오른쪽에서 번째. 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 김일성이는 육문중학교 중퇴에다가 중대장 전투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그런 바보 멍텅구리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지금 저 88 국제 여단이라는 게 러시아군 얘기를 예, 하시는 거죠? 러시아 내에
중공군과 조선군이 섞여져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김일성이는 역할이 바로 KGB의 끝납풀 간첩으로 요 동북 연안군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게 1944년이고. 예, 바로 입국 전이죠. 예. 그래서 이 간첩 역할을 한 김일성을 내세워서 위성 정권을 세운 거죠. 지금 44년이면은 일제 말기로 가까운 그렇죠. 때인데 예. 그때 이 소련군 소속이었는데 무슨 항일 투쟁을 했다고 맞습니다. 이 사기 조작을 하는 거지. 예. 예. 그래서 요 가운데 키 큰 사람이 유명한 이제 주보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주보중의 똘마니였다가 소련군의 똘마니가 되는 모습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북한에서는요 포병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예. 네. 예, 결국 미군의 포병 때문에 전쟁이 졌다. 그래서 포병들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 박정희의 포병사령관 미국 유학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아시아의 나폴레옹이 바로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나폴레옹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 나폴레옹의 모든 전략을 경제 개발에 이용한 분입니다. 그리고 역시 유신헌법도요 나폴레옹 헌법과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토 히로부미보다도 나폴레옹의 아시아는 바로 박정희 장군인 거죠. 아시아의 나폴레옹이. 나폴레옹이라고 저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아시아가. 예. 그래서 결국 세계적인 천재인 국부 이승만 박사가 박정희에게 나폴레옹의 꿈을 펼치도록 유학을 보낸 것이죠. 그럼 이렇게 왜 이 박사님이 박정희를 또 보냈냐? 자기 자신도 선교사의 도움을 통해서 유학을 갔거든요.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이제 감옥에서 이승만 청년이 감옥에서 있을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902년도에 감옥에 있을 때 자기를 키워준 안페젤라 선교사님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통곡을 하죠. 그 아펜젤러 그 선교사께서 콜레라로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콜레라 사건. 이제 그건 뭐냐면, 그래서 이 사진이 왜 중요하냐면요. 1903년도 3월 달 사진입니다. 2월 22일 사진입니다. 네. 예. 왜 그런 거 하니, 그 전해에 월남 이상제가 들어왔습니다. 저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월남 이상제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그해 8월에 콜레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 청년이 감옥에서 콜레라 환자를 돌봐줬죠. 그랬더니 월남 이상제가 놀라는 겁니다. 야, 너도 그렇게 하다가 병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냐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청년이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아펜젤라 선교사님 그분 대신에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콜레라 환자를 도와주면서 살아남죠. 오히려 그걸 보고 이상제가 충격을 받고 이승만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월남 이상제가 회심한 기념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서 있는 분, 저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승만. 그렇죠. 쇠사슬을 묶은 네, 중재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있는 분이. 근데 지금 쇠사슬로 저렇게 묶여 있는 중재인인데 얼굴은 너무나 편안하고 예. 미소를 띠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 이유가 앉아 이제 계신 나옵니다. 앉아 있는 5분 중에 맨 가운데 분이 가운데 이상제. 선생. 그다음에 그 이승만 바로 옆에 있는 분이 강원달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병보석으로 출소를 합니다. 네. 그래서 출소 기념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상제 회신 기념 사진입니다. 예.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래서 방문한 사진입니다. 예. 이 사진은 언더우드 박사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청년이 나중에 이 사진을 입수해 가지고요. 유학하는 동안에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 사진을 환등기로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 한국의 실상 또 한국을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데 쓰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전폭적으로 도와주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사진은 지난번에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조원시 선교사님이 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3월 10일경에 계속 탄원을 하는데 탄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라고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는 거 하니? 바로 당신이 추록하여 한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정확한 의미는 기독교 국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되겠다는 거죠. 기독교 자유민주주의로 만들려는 우리들의 노력을 도울 것을 고대하며 기도합니다. 즉 그 당시 모든 선교사들의 비전 중에 하나가 이승만을 키워서 조지 워싱턴과 같이 만들어서 미국과 같은 나라를 조선에 세우겠다는 것이 꿈이었던 거죠. 그런 꿈을 감옥에 있는 이승만 청년이 심어줬던 거죠. 거기에 이제 그 이승만 청년이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아까 정 대표님이 참 그 표정이 편안하다고 하게 된 그 내용이죠.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추록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계속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답장을 보내죠. 그래서 약 600권 분량의 그 전문 서적을 도파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감옥 안에서 영어 사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F까지 편찬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쓰고 한문으로 쓰고 또 우리나라 발음을 쓰고 내용을 씁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을 만듭니다. 그 이승만 청년이 왜 영어 사전을 만들었느냐? 여기에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성경이 아직 제대로 번역이 안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청년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글을 배워서 번역한 성경을 한국 사람이 읽는 것보다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워서 영어 성경을 읽는 게 더 빠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영어 사전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러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가 식민지 된다는 걸 깨닫고 이제 영어 사전 편집을 그만두고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독립정신을 쓰고 6월 29일 날 탈고한 기념사진입니다. 6월 29일 날. 그래서 약 3개월 동안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출소 직전이라 쇠사슬을 안 맸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든 게 이제 감옥에서 통달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들고 있는 조그만 책이 그 찬미가라고 그러죠. 찬송가입니다. 감옥에서 불러도 찬송가. 기념 촬영을 하는 겁니다.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감옥에서 29살 청년이요. 이게 이제 그 독립정신 책이 1910년에 출판이 되고요. 또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다시 출판이 됐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요즘에 다시 읽어도 참 명문입니다.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독립정신은요,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국민들의 필독서입니다. 이 독립정신 안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 모든 헌법, 이념, 가치가 다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도 가르치질 않습니다. 예. 이런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르치지 않는 민족에게 미래가 있을 것인가. 예. 그런 통탄을 합니다, 사실. 제가 봤는데요. 독립선언서보다 더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 헌법보다 더 잘 썼습니다. 그것도 29살 청년이 혼자 감옥에서. 네. 제가 이 책을요, 제 딸이 28살 때 익혔거든요. 걔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좌절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29살 청년이 이런 책을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글을 보면 얼마나 고귀한 정신을 가지셨던 예. 분인가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분이 이 나라의 근본을 만들었다는 거를 자랑스럽게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네. 그래서 제 딸내미 또 하나 말하기를요.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당시 시대 상황을 같이 알려줘서 읽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친미파다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일파들도 이 책에서 친일파라고 논리를 끄집어냅니다.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 조선이 너무 무능하니까 개혁개방 안 하니까 일본이 와서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글을 씁니다. 그걸 가지고 친일파라고 용일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을 이용하자는 거지. 예. 뭐 이 친일을 해서 일본에다 나라를 갖다 바치자는 게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자꾸 친일이니 뭐니 우겨대는 사람들의 논리가 맞습니다. 너무 빈약하고 억지가 많습니다.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자들은 적에게 유리하게 하여튼 뭐 비판적인 거 될 만한 거가 있다 하면 끄집어내서 이렇게 모험하는 거죠. 네.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거는요. 광화문에 역사박물관 생겼죠. 거기에 갔더니 이 책을 전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썼습니까? 1910년 이승만이 저술한 독립운동 관련 사상서라고 썼습니다. 자, 언제 썼습니까? 1904년도에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좌파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네. 감옥에서 청년이 저런 책을 썼다는 게 안 믿어지고 뭐라고 왜곡하는 거 아니 1910년이면 프린스턴 박사학위 받을 때입니다. 박사가 썼다 그런다는 거죠. 저거 거짓말을 저렇게 예. 우리 역사박물관에 아니 해놓고 박물관에서 있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독립운동 관련 사상서라고 그랬습니다. 저거는 독립운동이 아니라 대한제국 개혁운동입니다. 1904년도니까. 독립운동은 언제부터인 거니? 정확하게 말해서 1910년도부터입니다. 한일합방 이후부터 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왜곡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거는 왜곡이라기보다는 무지의 소치가 아닐까.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역사박물관을 만들 정도면 역사의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저거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저거 제가 역사박물관 만들 때 뒷얘기를 좀 들었는데 좌파들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독립운동이나 또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관련된 사료들이 전시될까봐 예. 좌파들이 뭐 엄청나게 그 반대를 하고 방해를 했는데 그걸 뚫고 만들어진 건데 이제 저런 것은 그 주관하던 사람들의 무지의 소치로 저런 게 그리고 비롯된 것이 아닐까. 문화관광부의 역사박물관을 만들냐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체험합니다. 역사학과들이 채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보세요. 1954년도 출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회가 좌파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사를 왜곡하는 인물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사학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런 거 만들 때 제대로 올릴 수 있는 맞습니다. 사람들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미용 대표님이 그렇게 굉장히 역사에 흥분하잖아요. 제 흥분은 그겁니다. 무지가 아닙니다. 알면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저 가슴 아픈 거죠. 그럼 무지면 고치면 되거든요. 제가 그 다음 달에 가봤거든요. 네. 치워버렸습니다. 예. 저기 없어졌나요? 없어졌어요. 고쳐놓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누가 문제 제기를 한 건가요? 제가 제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가봤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 보세요. 1954년에 출판됐다 그랬죠? 아닙니다. 해방되자마자 이 책이 센세이션으로 보급을 시켰습니다.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그런데 54년도에 출판한 걸 이렇게 왜곡을 하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청년들이 안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식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책 안에 이런 사진들을 다 이 박사님이 청년이 다 구해서 넣었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기 때문에 체포당했던 쇼물 선고사, 그래서 자기 돌보다가 과로해서 순직하신 그 가족 사진을 또 여기다 이렇게 게재해놨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독립정의 마지막 페이지. 거기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사진을 갖다 또 놨습니다. 원래는 이제 아펜젤라 선교사님을 넣고 싶겠죠. 근데 순국하시고 자료가 부족하니까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결론의 내용이 그겁니다. 기독교로 근본을 삼지 않고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는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신, 즉 정직과 성실과 법치주의, 즉 미국식 그 민주주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본을 삼지 않고는 우리가 국제 통상을 해도, 외교를 해도, 국권을 중히 여겨도, 의리를 숭상해도, 자유 권리를 해도 평균한 방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근본 정신, 독립 정신을 결론에 말씀하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그래서 각각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서로 일해야만이 우리나라가 나중에 다시 세워지고 영국과 미국과 같은 나라가 같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출소 직전 때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이 출소 직전의 이제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출소하는 사진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진, 예. 세 분이 찍은 사진의 가장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승만. 이승만이죠. 그다음에 그 옆에가 이상재 아들 이승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안국선, 안명성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의 친척이 유명한 그 월북한 최승희 남편 안막입니다. 예. 그럼 왜 올라가느냐? 친일파니까 올라갔죠. 안막은 친일파였죠. 예, 그러니까 최승희가 올라간 거예요. 세계적인 무용수지만. 예.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 사진이 출소 때 사진인데 저 서양 모자 쓴 분이 에이비슨 재중원 선교사님입니다. 마중 나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출소해서 출소하실 때 영접하는. 이 여러 선교사들이 다 기대하고 있다가 다 당연하죠. 영접을. 예. 그만큼 귀한 인재로 예. 돼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직전이라 미국의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특사로 누구를 보내야 되겠냐? 그때 모든 그 선교사들과 또 고관제작들이 감옥에 있는 이승만을 보내야 됩니다. 또 민영환대 가면 특별히 해서 네. 출소를 한 거죠. 그래서 특사로 가면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예. 하고 이어서 또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진 이제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사진 이제 유학 직전에 기념 사진을 찍은 겁니다. 네. 예, 유학하기 전에 가족 사진 찍은 겁니다. 예. 그리고 요까지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1958년도에 신상옥 감독이. 당시 이승만 김진규가 역할을 했습니다. 이승만 역할을 예. 하신 거네요. 네. 예. 이제 유학 이후에 그리고 이어지는 그 애국 또 독립운동에 관련된 이야기, 이승만 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또 계속해서 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 보는 사진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아주 볼 때마다 예.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그 역사 왜곡을 얘기하는 거에 가장 핵심은 근세사고 근세사에서도 이승만 대통령과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이 박정희 이 부국 대통령, 저는 이 부국 강병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박정희 대통령에 관련된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 분이 대한민국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왜 그 두 분에 대한 역사를 그토록 왜곡하고 폄하하고 조작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이 두 분 때문에 명분과 정통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북한의 그 발버둥에 국내의 이 종북 좌파 이 세력들, 그 역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역사의 진실을 찾는 노력이 아니라 양심을 버리고 자기들의 이념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정미용의 진정 토크에서 마련해 드리고 있는 사진을 통해 확인하는 역사적 진실, 사진을 통해 보는 역사적 진실 탐구,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